보게 됐고, 경제학의 과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경제학의 출발,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는 형평성과 효율성, 이 효율성과 형평성, 이것을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거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과연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둘 다 만족시켜 갈 수는 없겠느냐.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래요. 아니, 이 세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죠. 여기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애가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죠. C, D라는 애는 다른 걸 잘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물건을 갖다가 만들 때 너네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니? 아니면 너가 더 많이 만들고 다른 애들은 다른 거 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한테 하나 잘하는 놈한테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애들은 그만큼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수입을 얻기 어려워지게 되면 얘랑 얘네들하고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효율성을 더 강조를 하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러한 거죠. 우리가 항상 저러한 문제에 있죠. 늘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소득 격차가 없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다 보면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효율성의 문제만을 우리가 더 강조를 하다 보면 소득 격차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고, 과연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우리가 50년대, 60년대는 경제가 성장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효율성이라는 것을 무지하게 하게 됐었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지상의 최고의 목표죠. 빨리 성장하자. 이렇게 최대한 빨리 성장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대였죠. 근데 그 시점을 5%, 6%, 그때 그 당시에 우리는 10% 넘는 성장을 갖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도 이미 겪었죠. 한 10년, 20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야? 공평성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가 오면서 공평성에 대한 문제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하다간 뒤처져. 효율성의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거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1980년대 이전, 그때 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학의 3대 과제라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저것에 대한 과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할 거냐,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주로 많이 우리 국민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이렇게 산업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상품들이 과연 몇 개나 되니?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상품들을 따져본다면 꼭 그걸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차라리 그러한 생산 자원을 가지고 다른 걸 생산해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더 행복해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자본재를 많이 사용하고 지금 한국에가 많이 갖고 있는 자본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자본을 사용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을 할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이러한 물건들을 생산해낼 것이냐.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낸다 보면 어떠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소득이 높아지고 누군가의 소득은 낮아지고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생산 요소들, 지금 내가 있는 생산 요소들이거든요. 생산 요소들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발생시키느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반도체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철강을 만든다 그러면 철강은 과연 어디에서 쓰이는 거니? 아니면 조선 배 만들어서 그걸 내가 타? 안 타. 그죠? 안 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건 다 그 몇십 년 된 중고품이라며. 안 타요. 우리가 만드는 건 주로 벌크선, 지금 화적이란다. 화적대가 아니라 화물. 그죠?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수송선들이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경제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경제체제가 과연 지금 자유주의 경제냐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러한 그 체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당시였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금 차이가 사라지고 혼합경제로 가고 있죠. 혼합경제 체제로 가고 있어요. 체제 전환국들도 계속 생기게 되는 거고 혼합주의 경제, 지금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혼합경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교과서에서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맨큐죠. 이 맨큐라는 사람이 지금 경제학의 10대 원리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경제학의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제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제학의 3대 과제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얘기들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였죠. 사회주의 체제는 어떤 식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얼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이 얼마고, 이 사람들의 필요한 자동차는 몇 대고, 건물은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필요로 한 철강은 얼마이고, 여기에 필요로 한 지금 플라스틱은 얼마이고, 아니면 유리, 여러 가지 그러한 제품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로 한 다른 요소들은 얼마가 있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얘한테 가게 되고 이것이 있으면 주택, 자동차, 건물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전체를 다 계산을 해요. 인풋, 아웃풋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생산 요소 얼마나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생산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었죠. 여기서는 인센티브나 그런 거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였었어요.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러한 시장들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시장. 시장이란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를 얘기한다. 물리적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시장은 상품, 자원, 그리고 자본. 자원 또는 노동. 이렇게 시장은 크게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죠. 이러한 시장에서 가격의 체계에 따라서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가고 있는 그러한 체제, 이러한 체제에서 만약에 모든 것을 생산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가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 이 가격은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죠. 너가 이 상품을 살래 안 살래, 너 이 상품 만들래 안 만들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주게 되고,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품을 만들 것이다, 이 상품을 소비할 것이다 라는 결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설명하는 것이었죠. 그게 이제 과거에 경제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거였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러한 과정들이 싹 빠져버렸죠. 이러한 과정들이.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아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 희소한 자원들을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희소한 자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근의 얘기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란 저런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경제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경제 행위라는 것은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경제 행위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경제 주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경제적 이윤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회계적인 이윤과 경제적 이윤의 차이는 암묵적 비용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러한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시장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서로 교환하고 이익을 얻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경쟁 행위를 통해서 가져가는데,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이유 중에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 가격.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저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재화와 서비스의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의 수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 가격이다. 아니, 그렇지. 시장 가격의 기능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시장 가격의 기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이죠. 이 시장 가격을 보면서, 이 가격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정도의 쓰레기는 저 가격이라면 나도 만들어 라고 생각해서 마구 들어오죠. 어떤 거? 치킨. 여러분들 퇴직자들의 무덤,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직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마감하죠. 치킨. 그걸 보면서 저 정도의 쓰레기는 나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죠. 저 정도의 비용이라면 나도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다. 공급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낮은 비용으로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내가 저 정도라면 충분히. 그리고 지금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저 가격이야? 그렇다면 난 사고야 말 테야. 나는 저 치킨이라는 것을 최소한 한 5만 원 이상의 가치로 보고 있어. 왜?
저걸 먹는 순간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이런 바삭바삭함, 고소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혀 저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너의 몸속에는 지금 콜레스테롤이 넘쳐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5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은 지불 의사를 갖고 저 상품을 갖다 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고선 마음에 드는데 저거 내가 가격이 뭐 한 3만 원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3만 원이 훨씬 넘는 30만 원, 40만 원 이런 가격들 보게 되면 너 가져라. 그냥 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간혹 느끼게 되죠.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분명 나한테도 필요로 하지만 저 정도의 가격은 내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정도의 가격이라면 내가 꼭 지불하고 말 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얻으니까. 그만큼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지 그냥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효용을 자신의 만족을 최대로 높여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신호나 가격 결정이 되고 하는 것들, 우리 자동 조절 기능,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이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의 행위가 다 달라져요. 가격이 왜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제 수요 공급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테지만 가격이 달라지면 우리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공급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공급 양도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소비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경제학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늘 인문의 시간 보게 되면 말이죠. 이런 그죠? 분석 방법 보게 되면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합리적, 어떤 사람은 비합리적, 어떤 사람은 합리적, 비합리적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집단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합리적인 행위들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실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측도 하기가 어렵고 예측도 어렵죠. 내가 날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아니? 내가 남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알겠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떠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라고 상관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들을 할까요?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상품을 더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상품을 더 살까요? 안 살까요? 이 상품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B 상품은 그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성격, 다른 상품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여기에서 변화가 있다면 다른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변수의 관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지금 그 형태를 보이는 게 하나는 실증, 또 하나는 규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증 경제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규범 경제학은 그렇지가 않죠. 가치관에 기입되어 있어서 경제 현상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평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 설명해 봅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죠. 규범경제학은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